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독일 전문가 마코스입니다. 오늘은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서는 독일의 신규 업체를 발굴하는 과정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독일 신규 업체 명단 작성부터 1차 오더 받는 데까지의 전 과정에 대해서 구체적이고 디테일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첫 번째 시간에서는 독일의 신규 거래처를 발굴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6가지 전제 조건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품질, 두 번째 가격, 세 번째 기술 지원, 네 번째 납기, 다섯 번째 소통, 그리고 마지막 6번째 인터넷 홈페이지 구축 및 관리였습니다. 한국의 중소제조업체에서 일하시는 담당자 여러분들은 이러한 6가지 중요한 전제 조건들과 소통의 중요성을 항상 인지하시고 편안하고 부담 없이 그리고 일을 즐겨가면서 독일의 신규 거래처를 발굴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두 번째 시간에서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독일 시장은 철저히 품질로 승부를 봐야 한다. 독일 업체들이 제일 중요시하는 것이 품질이다. 이 두 가지 사항을 꼭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독일의 신규 업체를 발굴하는 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한국 중소제조업체의 해외 영업팀에서 일하는 영업사원이라고 한다면 제일 먼저 무엇을 해야 할까요? 첫 번째로 해야 할 일은 독일의 신규 업체 명단을 작성하는 일입니다. 10개, 20개, 30개, 40개 업체 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겠죠. 그 중에서 10개 업체를 선별해 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해야 할 일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10개 업체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방문하는 일입니다. 각 인터넷 홈페이지에는 생각보다 중요한 정보들이 많이 실려 있습니다. 그 독일 업체가 지금까지 어떠한 전시회에 참석을 했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전시회에 참석을 할 것인지, 그리고 지금까지 어떤 업체와 거래를 해왔는지, 어떤 품목을 집중적으로 생산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심지어는 구매부 담당자의 이름과 연락처, 현장 책임자의 이름과 연락처가 그 홈페이지에 실려 있습니다. 한 10개 업체의 홈페이지를 살펴보면 2개 업체 정도는 이러한 담당자의 이름과 연락처가 실려 있습니다. 자, 그럼 세 번째로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각 10개 업체의 담당자의 이름과 연락처를 찾아내는 일입니다. 즉, 저와 소통해야 하는 구매부 담당자의 이름과 연락처, 현장 책임자의 이름과 연락처를 찾아내는 일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10개 업체 중에 2개 업체 정도는 홈페이지에 이러한 담당자의 이름과 연락처가 실려 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8개 업체의 담당자의 이름과 연락처는 어떻게 찾아내야 할까요? 보통 이 세 번째 단계에서 한국 영업사원님들이 많은 어려움을 호소합니다. 그리고 대부분 이 세 번째 단계에서 많이 포기하게 됩니다. 인터넷 홈페이지를 보면 메인 이메일 주소와 대표 이메일 주소와 대표 전화번호가 나와 있습니다. 대부분의 해외 영업사원님들은 먼저 이메일을 보냅니다. 하지만 제 경험으로 볼 때는 이메일을 보내는 것보다는 먼저 전화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화를 해서 이제 담당자의 이름과 연락처를 이제 문의를 하는 거죠. 하지만 조심해야 할 것은 전화를 하기 전에
많은 것을 준비를 하고 전화를 하셔야 합니다. 전화를 해서 내가 무엇을 물어볼 것인지, 어떻게 대답을 할 것인지, 담당자가, 전화 받은 담당자가 어떤 식으로 질문을 했을 때 내가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할 것인지 등등에 대해서 충분하게 준비를 한 다음에 전화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부분의 업체에서 전화 받는 사람들은 이메일을 하나 보내주면 그 이메일을 담당자에게 전달해 주겠다고 말을 합니다. 그 말을 믿고 전화를 끊으면 진짜 난처한 상황에 빠지게 됩니다. 결국에는 담당자의 이름과 연락처를 받아내기 참으로 힘들어집니다. 시간은 시간대로 흘러가고요. 따라서 처음에 전화 접촉을 할 때 끈질기게, 그리고 한편으로는 공손하게 담당자의 이름과 연락처를 문의를 해야 합니다. 가령 예를 들면 우리가 생산하는 제품들은 좀 더 특수한 제품이기 때문에 담당자에게 직접 설명을 해야 한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풀어가야 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메일을 전달해 주겠다는 말만 믿고 전화를 끊었다가는 진짜 낭패를 보기 일쑤입니다. 꼭 첫 번째 전화 시도에서 담당자의 이름과 연락처를 받아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론 이러한 테크닉에는 영업사원님들의 어떠한 경험과 노하우가 많이 필요로 합니다. 전화를 통해서 담당자의 이름과 연락처를 얻어내는 것, 한편으로는 영업사원님의 능력이라고 저는 봅니다. 이렇게 끈질기게 전화를 하게 되면 보통 두세 개 업체, 8개 업체 중에 두세 개 업체는 담당자 이름과 연락처를 알려주거나 아니면 직접 통화를 할 수 있게끔 전화 연결을 해주곤 합니다. 나머지 업체들은 그래도 이름과 연락처를 알려주지 않죠. 그러면 그 업체에서 원하는 대로 이메일을 보냅니다. 하지만 답변을 받는 가능성은 저는 매우 낮다고 봅니다. 연락이 안 오면 일주일 후에 다시 한번 이메일을 보냅니다. 결국 답변을 못 받는 경우에 인터넷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대표 전화로 다시 한번 전화를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좀 밀어붙여야 합니다. 따지듯이 밀어붙이면 그쪽 전화 받는 사람도 많이 이제 당황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내가 지금까지 메일을 2번이나 보냈는데 아직까지 답변을 못 받았다. 벌써 2주, 3주가 지나갔다. 따라서 당신네들 담당자가 우리 제품에 관심이 있는지 없는지 파악조차 힘들다. 당신이 그 담당자의 이름과 연락처를 알려주면 내가 추후에 다시 한번 접촉을 해보겠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풀어가야 합니다. 여기에서도 이제 영업사원님의 능력이 필요하죠. 자, 이런 식으로 입수한 담당자의 이름과 연락처를 어떻게 활용을 해야 할까요? 이 단계에서 먼저 이메일을 보내는 영업사원님이 계십니다. 저는 이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메일을 보내기 전에 먼저 전화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 담당자에게 전화를 해서 우리 제품에 관심이 있는지 없는지 관심도를 파악하는 것이
네 번째로 해야 할 일입니다. 관심이 없다고 하면 이메일을 보낼 필요가 없죠. 그렇게 말하는 업체가 있다면 그 단계에서 모든 것을 스톱해야 합니다. 접촉을 이어가려고 이 사람 찔러보고 저 사람 찔러보면 역효과만 납니다. 따라서 6개월에서 1년 후에 다시 연락을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담당자가 관심이 있다고 말하면서 이메일을 보내달라고 하면 그때 준비를 잘해서 이메일을 보내줍니다. 그리고 나서 하루 이틀 후에 다시 전화를 하시지 마시고 적어도 일주일에서 열흘이 지난 후에 전화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때 전화를 하면, 시간이 지나서 전화를 하면 전화 받는 담당자의 태도는 보통 세 가지 타입으로 나누어집니다. 첫 번째 타입은 이메일을 잘 받았지만 아직 검토를 못 해봤다 라고 말하는 타입과, 두 번째 타입은 우물쭈물하는 타입입니다. 보내준 자료는 잘 검토를 했는데 이것을 어떻게 진행을 해야 될지 아직 결정을 하지 못하는 우물쭈물하는 타입이 두 번째 타입입니다. 세 번째 타입은 이제 그때 가서 또 이렇게 말하는 타입이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기존 거래처와 일을 잘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관심이 없다. 따라서 추후에 다시 연락을 달라. 뭐 이런 경우에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모든 것을 스톱하고 일정 시간이 지난 후 6개월이나 1년 후에 다시 한번 접촉을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자, 이 시점에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업체 명단 작성, 두 번째 각 업체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방문하고, 세 번째는 각 업체의 담당자를 찾아내는 것.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담당자에게 직접 전화를 해서 관심이 있는지 없는지 관심도를 파악하는 것. 자, 다시 본론으로 들어와서 세 가지 타입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타입, 아직 자료를 검토해보지 못했던 타입은 일주일 정도 더 시간을 줍니다. 그리고 우물쭈물하는 타입은 해외 영업사원님이 요령 있게 대화를 이끌어 나가야 합니다. 이것도 이제 하나의 능력이죠. 그래서 딱 치고 들어가면서 조심스럽게 샘플 이야기를 꺼내야 합니다. 샘플을 하나 보내줄 테니 테스트를 한번 해봐라. 아니면 당신네들 제품과 한번 비교를 해봐라. 이런 식으로 샘플 테스트를 조심스럽게 꺼냅니다. 이런 식으로 샘플 이야기를 꺼내고 드디어 1차 테스트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러면 다섯 번째로 해야 할 일은 바로 공동으로 테스트를 진행하는 일입니다. 하지만 한국 업체 입장에서는 아주 간단한 문제가 아니죠. 테스트가 하루 이틀 만에 끝나는 것도 아니고 보통 2달, 석 달 정도 걸리는데 그 걸리는 기간 내내 독일에 영업사원이 머물고 있을 수도 없고요. 비용도 많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1차 테스트 같은 경우에는 아마도 10중 8구 테스트 결과가 독일 업체 입장에서 볼 때는 그리 만족스럽지 않습니다. 따라서 2차 테스트를 진행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2차 테스트에서도 업체에서 만족할 만한 결과가 안 나오면 3차 테스트는 하지 않습니다. 2차 테스트에서 모든 테스트는 이제 끝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그 업체와는 더 이상 접촉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한국 제조업체의 제품들은 2차 테스트에서 만족할 만한 성과를 내게 됩니다. 자, 2차 테스트 결과가 나올 때쯤 6번째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업체를 방문하는 일입니다. 타이밍이 있습니다. 독일 업체를 너무 일찍 찾아가거나 너무 늦게 찾아가면 아무 효과가 없습니다. 1차 테스트가 끝난 후 테스트 결과가 나올 때, 또는 2차 테스트가 끝나고 테스트 결과가 나올 때 방문하는 것이 제일 효과적입니다. 테스트가 끝난 후 방문을 해서 테스트 결과를 같이 공유하고, 어렵게 그 업체를 방문한 이상 다시 한번 한국 회사를 소개하고,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비즈니스를 풀어갈 것인가에 대한 전체 로드맵을 제시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업체 방문이 6번째로 해야 할 일입니다. 2차 테스트를 거쳐서 드디어 소량의 1차 오더를 받게 됩니다. 말씀드렸듯이 1차 오더는 아주 소량이 적습니다. 너무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더량은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늘어나기 마련입니다. 저는 신규 업체 명단 작성부터 1차 오더까지의 걸리는 시간을 평균적으로 6개월에서 1년 정도 봅니다. 물론 품목에 따라서, 그리고 테스트 기간에 따라서, 그리고 업체 사정에 따라서 이 기간은 매우 유동적입니다. 어느 업체는 테스트를 한 번에 모아서 합니다. 1년에 한 번. 운이 좋으면 바로 테스트에 들어갈 수 있지만, 운이 나쁘면 거의 6개월 이상을 기다려야 합니다. 따라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6개월에서 1년은 평균적으로 그렇게 걸린다는 말이고요. 1년 이상, 2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독일의 신규 거래처를 발굴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키포인트는 첫 번째, 각 업체의 담당자를 찾아내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테스트를 진행하는 것. 이 두 가지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업체 담당자를 찾아내는 일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따라서 영업사원님의 어떠한 능력이 많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면 인골슈타트라는 아주 조그만 도시가 있습니다. 이 도시에는 완성차 업체의 아우디 본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본사 구매부에는 약 400명에서 500명 정도의 직원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만약 자동차 부품 제조 회사의 영업사원이라고 한다면 우리 제품과 맞는, 우리 제품을 구매해 줄 수 있는 영업사원을 400명, 500명 중에서 찾는 일은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중소기업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업체 담당자를 찾아내는 일은 매우 힘든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1차 오더를 받게 된 후 2차, 3차, 4차 계속 오더를 받게 되면 그 독일 업체는 드디어 한국 중소제조업체의 거래처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거래를 계속 하다 보면 독일 업체에서 요구하는 요구사항이 하나 둘씩 생기기 마련입니다. 가령 예를 들면 독일 현지에 사무실을 낼 생각이 없느냐, 독일 현지에 물류 창고를 운영할 생각이 없느냐, 심지어는 독일어를 잘하는 현지 직원을 채용할 생각이 없느냐 등등 이러한 요구 조건을 내놓기 시작합니다.
한국의 중소제조업체에서 일하는 담당자 여러분들이 지금 이 문제를 고민할 필요는 없지만 추후에 거래처가 생겨나고부터는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한번 구체적으로 생각을 해야 합니다. 독일에 사무실이 생기게 되면 비용이 발생한다는 단점도 있지만 장점도 많이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면 첫 번째, 타 신규 업체를 발굴하는데 매우 용이하다. 두 번째는 제품에 하자가 있을 때, 그리고 독일 업체가 요구하는 요구사항이 있을 때 즉각적으로 대응해 줄 수 있는 대응 시간이 빠르다. 뭐 이렇게 두 가지 장점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업체마다, 독일 업체마다 상황이 좀 틀리긴 한데요. 어느 업체는 구매부의 파워가 센 업체가 있고 어느 업체는 현장의 입김, 파워가 센 곳이 있습니다. 처음에 현장 책임자와 접촉을 해서 테스트를 진행하게 되면 소통의 어려움이 조금 있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생산직 직원이라든가 테스트를 담당하는 직원들이기 때문에 영어 구사 능력이 조금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소통의 어려움이 따를 수가 있습니다. 구매부 담당자는 뭐 글로벌하게 구매를 하기 때문에 영어를 아주 잘하죠. 구매부 담당자와 접촉을 해가지고 테스트를 진행하려고 하는데 현장 책임자가 우린 필요 없다 이렇게 태클을 걸면 테스트는 진행이 안 됩니다. 반대로 현장에서 테스트를 진행하고 싶은데 구매부에서 태클을 걸면 이 역시 또 테스트가 진행이 되기가 어렵습니다. 이러한 업체와 접촉을 하게 될 때는 구매부 담당자나 현장 책임자를 모두를 동시에 접촉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업체에 출장을 가게 되면 구매부 담당자나 현장 책임자를 모두 만나고 와야 합니다. 그래야만 추후에 소통에 있어서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점도 한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자, 제가 마지막으로 한국의 중소제조업체 담당자 여러분들께 한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혹시 저와 함께 같이 신규 거래처를 찾고자 하는 업체가 있다면 저에게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의 성공 사례를 만들어서 다른 한국의 중소제조업체 담당자 여러분들께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따라서 저와 함께 신규 업체를 발굴하고자 하는 업체가 있다면 기꺼이 저에게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 번째 시간에서는 시장 가격을 파악하는 방법과 가격 견적서를 제출하는 방법, 그리고 기존 거래처를 관리하는 노하우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에게 다른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항상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댓글에 맞는 질문사항에 맞는 답변을 시간이 날 때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